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국가직 국어 형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법률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딱 보아하니 담당 공무원 사건입니다. 담당 공무원 사건은 결론이 무엇이었죠? 정당한 이유 인정 부정, 당연히 인정이었죠. 원샷 원키라는 그런 지문이었죠. 결론 돌아가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인데,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지문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행정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즉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이런 의미죠. 아니, 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 필요하냐? 라고 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아니, 필요 없어 라고 답변을 하면은 당연히 그 답변을 우리 일반인들은 믿어야죠. 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믿어지, 그 말을 믿은 일반인, 즉 행위자는 잘못이 없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법한 행위를 하긴 했죠.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차고, 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차고, 이걸 무슨 착오라고 합니까? 법률의 착오라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형법 16조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근데 실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시간 허비하면은 아니 되겠죠. 바로 원샷, 원킬 하는 겁니다. 2번 위법성의 인식, 즉 나의 행위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딱 일률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판례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 개별적, 다 달리 판단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능력, 또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이 기준으로 야, 너 위법성 인식하는데 너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렇게 판단합니까? 구체적,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읽어보죠.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다 다르잖아요.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그렇죠. 주위 환경들 다 다릅니다. 따라 다르니까 달리 평가되어야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내용입니다. 3번 판례 변경 사건인데 이 판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 판례는 언제든지 변경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믿고 내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 이후에 정당한 이유 인정을 주장하면 아니 되죠. 판례는 언제든지 변경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판례를 믿으면은 16조 법률착오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이런 의미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범죄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정의 종일이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뭔가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행위일 것 같아, 그 정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제 이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 평균인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있는 그런 모든 법조문을 달달달 암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나의 행위는 형법 제 몇 조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위법한 행위야, 그렇게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 옳은 내용이네요. 형법상 허공작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 대한민국 형법에 그런 법조문이 있는지 모르고 위법행위했습니다. 그거는 처벌되는 변명일 뿐입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처벌된다 라는 소리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죠.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는 참 의미 없는, 주저주절 장황한 소리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장에서 다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바로 핵심 마무리로 내달려야죠. 이런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왜?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불가능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드는 사례가
아들이 저수지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아버지를 수용도 못하는데 야, 너 아들 빨리 가서 살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불가능한 것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작위죄로 처벌할 못하죠.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하나가 떠올라야 되죠. 모텔 중실화 사건. 모텔에 투숙한 피고인 이놈의 자식이 자기 전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처자빠 자다가 모텔에 불이 나죠. 자신의 잘못으로 불이 났으니 다른 투숙객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선행행위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는데 얘가 피고인이 빠져나올 당시에 모텔 전체가 불바다였죠. 자신이 구하려고 해도 다른 투숙객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불가능을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선행행위로 잘못을 한 이 피고인에 대해서 부작위의 행정원정을 방한 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문 내용이 바로 당근 지문이고요. 결국 아니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그 앞에 내용들은 100만 5번 정도 받고 바로 그냥 결론 보러 가야죠. 맞게 서술되어 있는지. 리듬 타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판례라고 했죠. 자기 범인 도피 성립, 부작위, 직무기 부성립. 그러면 맞게 서술되어 있죠.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자기 원칙 판례 중에 하나였죠. 어떤 행위가 이런 각도로 보면 자기처럼 보이고 저런 각도로 보면 부작위처럼 보여. 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 그 원칙이 바로 자기 원칙이죠. 그럴 때는 자기 원칙에 따라서 자기 법만 성립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인 판례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사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부작위처럼 보이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이거는 자기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어떤 행위가 자기일 수도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부작위일 수도 있을 때 우리 판례는 자기 원칙에 따라서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판시한 내용이죠. 옳은 내용이고, 그 다음 3번. 피고인이 공사대금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이제 놀부 심보죠. 후에 딱 답을 제시해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소프트의 대표 키워드 단순히 처벌 불처벌입니다. 이런 키워드 나와주면 땡큐 베리 마치죠. 뒤에 안 봐도 뻔합니다. 단순히 있으니까 처벌 불처벌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치우지 않는 부작위라고 할 수 있죠.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실행행위 중에 하나인 위력에 해당되는가? 근데 위력은 이 생긴 모양새를 보십시오. 자기하고 좀 친숙하게 생겼습니까? 부자기하고 친숙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자기하고 친숙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한 짓은 아는 부작위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이 아니 되겠죠. 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가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와 동등 협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불처벌되니까. 이미 단순히에서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좀 분석하면 요 위력은 자기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고 부작위하고는 먼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기억하면 되는 판례입니다. 어쨌든 틀린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4번. 이건 한 1000번 본 것 같아요. 부작위범 공동정범. 이 공식으로 암기해 두시라고 했고요. 그냥 라임 따라서 기억을 해야 되죠. 공통의무, 의무공통. 의무공통, 공통의무. 이꼬르 부작위범 공동정범. 클로징 멘트 보겠습니다.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플러스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동광호의사 공모죠. 공모는 타인의 범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범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보시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 왠지 소극적 표현이잖아. 공모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공모는 정범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표현은 공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틀린 내용이네요. 자신의 의사를 실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공동정범답죠. 그 다음 2번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가담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근데 그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설사 그 범행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서 책임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왜? 아니 자신이 가담하기 전 종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도 없고 역할 분담도 없습니다. 자신이 없었을 때니까요. 종전 범행에 대해서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공모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런 단계, 즉 실행착수 이전 단계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원칙적 판례고, 실행착수 이후 단계에서 설사 이탈을 해도 그 경우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자신의 역할 분담을 해소해야지. 자신의 역할 분담을 해소해야 되는데, 실행착수 이후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실행착수 이전은 그나마 이렇게 기능적 행위 지배 해소가 쉽게 인정이 되죠. 필요하므로 여기까지는 옳은 내용인 것 같아요. 공모자가 공모의 주도적, 이러면은 이탈이 인정이 안 되죠.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목 역할을 한 자식들은 설사 실행 착수 이전에 이탈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야죠. 자기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아주 엄정하게 묻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판례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즉 자기 밑에 똘마니들의 범행을 완전히 막아내야지 이탈이 인정이 되죠.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주도적 하면은 바로 어떤 사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사건. 동네 양아치 두목 역할하던 20대 피고인이 자기 똘마니 10대 두 놈과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에 피해자를 향해서 막 쫓아가죠. 쫓아가는 중에 아직 실행착수 전 단계에서 이 뚱보 양아치 두목은 하면서 몸이 무거워서 불속 주저앉습니다. 그게 이제 이탈로 평가받았지만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주도적으로 참여한 놈이기 때문에 자기 똘마니들의 범행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처벌받았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3인 이상, 2인 이상. 이 표현 보니까 바로 삐끼 주점 사건 떠오르시죠? 각각 이 추상적 문구에 그 구체적인 행위자들 대입하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인 이상이라고 했죠. 삐끼 1, 삐끼 2, 사장, 지배인이 있었고요. 삐끼 1, 2, 그 다음 사장, 그 다음 지배인. 요 네 놈이었죠. 그러니까 3인 이상 맞죠?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 누가 갔어요? ATM기 현장에 삐끼 1, 삐끼 2, 이 두 놈을 믿지 못한 사장, 이렇게 세 명이 갔었죠. 요게 대입되는 그 장면입니다.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지배인,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죠.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ATM기 현장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자. 걔가 바로 지배인이었죠. 지배인 대입하면 됩니다. 지배인은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범행을 한 겁니다. 이러면 무슨 정범? 공동정범이 된다 이 소리죠. 이런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정확하게 합동절도 있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 왜 안 돼요? 틀린 내용이네요. 지배인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 아예 그냥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합동절도죄 공동정범 인정됩니다. 틀린 지문이고, 옳은 것은 3번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시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얄짤 없이 처벌입니다. 주된 원인 제공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이죠. 비록 자동차 보행자를 직접 충격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있잖아. 직접 충격하지 않고 충격 때문에 엄청난 소리에 놀라 낮아빠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있었죠. 그 유명한 논란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소리에 놀라서 돌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처벌이었죠. 상당인간 긴장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논란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기차 속도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철도 건널목에서 차단봉이 띵띵띵띵 내려오는데 정차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달렸죠. 당연히 기차가 더 빠르지 자동차가 더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기차하고 충돌했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에 놀란 거죠. 자동차의 파편에 맞아가지고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소리에 놀라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냐 이게 문제됐는데, 당연히 자동차 운전자 처벌. 그렇죠. 기차하고 속도 대결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벌써 직접적 원인이 되었죠. 처벌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판례였습니다.
다음 2번. 피고인이 자해전 금지구역에서 그러면 배던데? 그러면 바로 처벌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뭔가 싸늘합니다. 계속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해전하는 도중에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 상대방 차량이 아하 이거구나. 중앙선을 넘어 후행 차량 즉 상대방은 더 배드네. 더 배드. 그러면 비교적 피고인의 행위는 덜 배드죠. 덜 배드, 더 배드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간혹 가다가 둘 다 배드인데 누가 더 배드인지 따져봐야 되는 그런 판례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그 중에 하나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니 설사 피고인 너 자해전 금지구에서 자해전한 거 잘못이지만은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너 희한하게도 이제 형법적으로는 굿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즉 처벌 불처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덜 배드 더 배드 사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마무리 멘트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자해전 금지구역에서 자해전한 행위, 피고인의 행위죠.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야죠. 덜 배드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교통방해 치사상죄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 원인과 사상이라는 이 결과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교통방해 행위가 유일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다른 사실이 게재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뭐 결과적 가중범 사안은 아닌데 김파콜라 사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다른 사실이 게재 별 의미 있다 없다? 별 의미 없죠. 애시당초 주 원인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이 됩니다. 이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게재된 때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닌 그런 것들이라면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라는 소리죠.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의미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너놈의 행위가 처벌된다 뭐 이런 뜻이죠. 상당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들만 난무를 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딱딱 대입하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교통방해 행위,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는 급기정이었죠. 급하게 끼어들어 정지. 처벌 불처벌. 당연히 처벌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급하게 끼어들어 정지를 딱 해버리니까 뒷차량들이 연쇄 추돌이 일어났죠. 연쇄 추돌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운전자들이 뭐 일부는 솔직히 뭐 안전거리 딱 이렇게 준수해서 운전을 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거리 미준수 이런 좀 그런 잘못이 게재됐다 하더라도 급기정 니놈이 제일 잘못이다.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싹 보니까 요게 확 눈이 띄죠. 대실시간을 연장 무슨 사건? 속셈하고 원장 사건이죠. 뭐 스토리는 이미 다 아실 거고요. 탈출하려다가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했죠. 회피성 문구가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부정 거의 인과관계 인정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성 문구 보이면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인 관계 인정해버립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법익은 나의 것입니다. 내 법익을 처분하든 그것을 거둬들이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법익은 처분할 수 있고 또 그 처분을 거둬들일 수도 있죠. 당연히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제한이 없어야 되겠죠. 옳은 내용입니다. 내 법익은 나의 것이니까. 그 다음 2번 피고인의 부정확 불충분한 설명이라는 문구 보니까 바로 어떤 사건 하나 떠오르시죠? 자궁척출 사건입니다. 의사가 환자 수술할 때 당연히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설명은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일 때 의사 수술에 대해서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죠. 근데 자궁척출 사건에서는 그 의사가 오진을 했고 부정확 불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였죠. 이런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유효, 무효죠.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 내용입니다. 밍크 사건이죠. 좀 절렬하게 암기를 해보자면 밍크, 부드럽다, 거칠하다. 부드럽죠. 부드러우면 소프트죠.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당연히 불처벌.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처벌로 읽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처벌로 읽히네요. 옳은 내용입니다. 근데 공부를 위해서 좀 내용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죠.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걸릴 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의 묵시적인 동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묵시적인 동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의 승낙 의미가 아니라 구속요건 해당성을 배제시키는 양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도죄의 절치 개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 동의 이씨 가져가면 아예 절치라는 절도죄의 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의 동의는, 즉 객관적 구속요건 해당성을 배제시키는 의미의 동의는 승낙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양해라고 한다라고 배웠죠. 그것까지 심화학습하면은 나중에 출제될 문제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행위는 절도죄 절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여기서는 처벌불처벌로 체크해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조금 난이도 높게 이제 출제하면 이게 양해인지 승낙인지 이런 걸 갖다가 묻기도 하니까 그 점 반드시 대비를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문서 명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 종료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뭔 승낙을 합니까? 죽은 자는 승낙할 수 없고 승낙이 추정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사망한 자 명의로 어떤 문서를 작성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죠.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범인지 적시범인지는 범죄의 행위 태양을 나타내는 단어의 느낌에 주목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적시범인지 문제되는 사안인데, 소지가 이 범죄의 행위 태양이죠. 자, 이 단어의 느낌을 그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소지를 하게 되면 놔버릴 때까지는 계속 소지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지죄는 계속범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하게 되면은 소지의 기수가 되고, 놔버릴 때까지는 계속 소지하게 되는 거니까 기수가 곧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소지 계속하고 있다가 딱 놔줄 때, 여기서는 지배관계가 종료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종료한 때 비로소 소지는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기수와 종료 시점이 불일치한 경우를 계속범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특별한 이론적인 것을 여기에 대입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느낌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무리 표현 한번 보죠.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옳은 내용이죠. 자, 2번 범인 도피죄 역시 마찬가지. 자, 범인을 도피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 범인을 도피시켰다 치십시다. 그러면 범인이 도피됐어요. 체포될 때까지는 계속 도피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딱 체포가 되면은 비로소 도피는 종료되는 것이죠. 예, 이 도피 단어의 느낌 그대로 계속범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범인을 도피하게 함, 그렇죠.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죠. 하지만 체포될 때까지, 다시 붙잡힐 때까지는 도피 계속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당연히 행위가 끝날 때, 체포될 때겠죠. 체포가 될 때 범죄 행위, 도피죠. 도피가 종료. 상식적인 느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당연히 범인 도피죄는 이렇게 계속범을 해석합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자, 3번.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교통 방해죄인데, 지나가는 차량들을 차도로 뛰어들어서 막아 세우고 방해를 했다 치십시다. 자, 그러면 방해는 기소가 되죠. 방해가 되었으니까. 근데 자, 차량을 막고 서 있는 동안은 계속 방해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물러날 때 비로소 방해는 끝이 나겠죠. 이 단어의 느낌 그대로 판단하면은 당연히 계속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교통방해 행위는 그냥 차로 막아서는 행위 이렇게 딱 대입시키면 돼요. 차로 막아서는 행위는 계속범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이미 다른 공범자들에 의해서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네요. 그렇지만은 차단이 해제되지 않으면 계속 계속 방해라는 이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이 시점부터 공모를 했네요. 암묵적 순차적 방법으로 충분히 공모 가능하다고 했고, 이 시점, 그러니까 방해가 계속되는 이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공모를 했네.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공모를 했으니까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이런 계속범 같은 경우는 기수와 종료 시점이 불일치한데 공범은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 얼마든지 가담이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역시 옳은 내용입니다.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 유기가 뭐죠? 아니 한단 말이죠. 안 하는 거야. 자, 직무를 공무원이 안 했어. 그러면 할 때까지는 안 한다 라는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나중에 그 직무를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해버리면 그때서야 안 하는 상태, 즉 유기 상태가 끝이 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느낌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 판례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한 직무유기죄가 가능하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자, 직무를 아니하게 되면 그 순간 직무유기는 기수가 되지, 바로 기수가 되면서 직무유기 상태, 지금 직무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유기가 끝이 납니까? 아니 되죠. 이후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유기 할 때까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 틀렸죠? 그래서 이 완성은 종료 의미로 쓰였는데 틀렸고, 일단 유기하면 기수가 되고 할 때까지는 계속 유기 되다가 할 때 이제 종료, 즉 완성이 되겠죠. 자,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가 아니라 있어. 계속범이 아닌 적시범, 엉터리, 계속범이죠.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7번.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보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 맞죠? 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여기까지는 옳은 내용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고 타인은 다른 존재네요.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그 타인이죠. 그 타인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또 전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타인은 소위 말하면 이제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알았다면 공범으로 책임지겠지만은 기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모르고 이런 짓을 했겠죠. 편취 대상인 재물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그렇지, 보이스피싱의 손해를 본 자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고, 근데 뭐야, 도구로 이용된 타인, 수거책이잖아요. 그 수거책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 당연한 겁니다. 수거책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수거했다고 돈 받았을걸? 그러니 당연히 수거책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간금죄 역시 자수범 아니므로 간접정범 형태로 얼마든지 범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정범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 속에 관한 승부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한마디로 사경이지. 사경이 피해자 구속하기 위하여 이런 걸 허위로 작성을 했네요. 배다한 짓을 했는데, 이 사경에게는 당연히 영장 발부 청구 권한, 또 영장 발부 권한도 없죠. 그래서 두 사람들을 이용을 한 거죠. 영장 발부 청구 권한 있는 자인 검사와 영장 발부 권한 있는 자인 영장 전담 판사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이 두 자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후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짓을 했네요. 그 영장에 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당연히 불법한 구금이니까 간금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고 영장전담판사는 몰랐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 사건이라고 하죠. 정을 몰랐다. 구검의 근거가 된 기록이 허위인 줄 몰랐다 이겁니다. 제가 속여서. 정을 모르는 검사 영장전담 판사가 바로 처벌되지 않는 자입니다. 판례 공부할 때 간접정범 판례의 키워드는 바로 처벌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이런 문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 키워드만 보고 바로 마무리로 달리시면 됩니다. 형법 124조 1항의 직권남용 간검죄의 정확하게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되죠.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객관적으로 명백, 허위죠. 증거가 조작, 허위입니다. 허위라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 자신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허위임을 모르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제3자를 이용해서 소송을 하게끔 한 거죠.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지가 하지 않고 배다한 놈입니다. 제3자는 이런 게 허위인 줄 모르죠. 그래서 제3자는 처벌되지 않는 자였고, 이 처벌되지 않는 제3자를 이용해서 소송 사기를 시킨 놈, 이놈이 배다한 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라는 말은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정범배우의 정범이 뭐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기 전이죠. 정범배우 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자가 아닌
처벌되어야 할 두목 있죠. 두목 같은 놈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외국, 뭐 구체적으로는 독일이죠. 독일에서 그 두목 같은 놈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하자, 정범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법조문이 떡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간접정범 법조문인데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만 이용했을 때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목은 뭐 고의로 당연히 자기 똘마니들한테 어떤 범행을 시켰겠죠. 처벌되지 않는 자가 아니잖아요. 처벌되는 놈입니다. 또 고의범인데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도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두목은 여기에도 해당 안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형법 규정 해석상으로는 그 외국, 즉 독일의 정범배후 정범 이론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조문이 이런데 두목을 간접정범으로 만들어서 정범으로 처벌하자라는 이론을 주장한다고? 말이 안 되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됩니다. 마무리. 간접정범 피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딱 두 부류로.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딱 두 부류로 피용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범배후 정범 이론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야? 이게 긍정설 논거가 안 되죠. 부정설 논거라고 해야지. 이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긍정설 논거입니까? 말이 안 되지. 다수설 입장인 부정설의 중요한 논거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쓸데없는 표현이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별할 듯이 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게 해석상 명확이었죠. 명문 규정으로 과실범을 벌한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지가 담겨져 있으니 그런 경우는 과실범 처벌해야죠. 근데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 이거는 솔직히 판사 마음대로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판례 따르면 이 이 똑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우도 거의 명문 규정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판사가 오해하니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도리가 있나? 예, 받아들이십시다. 마무리 확인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대로 당연히 고의범만 처벌하는 겁니다.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도급인 사건이죠.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불처벌입니다. 왜 그런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도급인은 어떤 일에 대해서 비전문가고 당연히 전문가한테 돈을 주면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근데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어떤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도급인 수급인이 잘못해도 너가 돈 많으니까 너 처벌하겠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있는 그런 경우니 뭐 빼박이지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이렇게 의무가 딱 부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자 없이 도급인 처벌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오지랖이 무지 넓은 이런 도급인은 처벌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가 일하는 수급인 뭐 공사 현장 등에 나가가지고 지가 일일이 다 지적하는 거야. 뭐 개별적 작업에 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 맨날 첫날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시 감독을 하다가 아이고 수급인 잘못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지시 감독한 니놈이 잘못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도급인 처벌했었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비전문가인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런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 업무가 있다, 없다라고 해야지. 원칙적으로 불처벌인데. 이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주의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3번. 자,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明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근거인지 한번 보죠. 결과 발생이 정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재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이거 판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 과실이죠. 한마디로. 예, 과실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 업무. 한마디로 이것도 뭐 과실이라고 할 수 있지.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섭한 말씀을, 아니 그러면 개별 법령에 딱 이런 경우에만 과실이 있다 라고
규정한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시켜라 라고 한다면 판사들이 섭섭하고요. 또 판사들은 할 일이 없을 겁니다. 판사 할 맛이 안 날 것. 또 그리고 개별 사건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발생하지는 않죠. 이 뭐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 내용 명시하고는 상관없이 결과 발생의 저만 구체적인 이런 상황에서 판사 마음대로 이런 거 재반 사정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사 내 맘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역시 주요물 인정할 수 없,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사 들으면 아주 섭한 소리입니다.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 나왔다.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이런 경우 많죠. 서로 대등한 지위라고 했습니다. 유식하게 we call it 뭐라고 부릅니까? 수평적 분업관계라고 부르죠. 자,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 의료 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죠.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서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죠. 이렇게 같은 레벨인 의사 간에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사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의사의 잘못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서로 간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원래 주된 의사는 처벌, 불처벌, 즉 과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이런 문구에 구체적인 단어를 대입시키면 이해가 잘 되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사들 각각 대입해보죠. 주된 의사는 내과 의사 이렇게 대입하고 다른 의사는 신경과 의사 대입하면은 명확해지죠. 내과 의사는 자기 환자가 신경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신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인 신경과 의사한테 협조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놈이 바보였죠. 신경과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신경과적으로 전혀 이상 없다 그런 식으로 진료를 통보했고 그 진료를 신뢰를 하고 내과 의사가 진료하다가 환자가 죽어버렸죠. 자, 그때 신뢰원칙 적용해서 내과 의사는 처벌, 불처벌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평적 분업관계 케이스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전문의가 있었고 전공의가 있습니다. 전공의가 담당한 환자가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교육관계죠. 전문의, 자기 밑에 씨다발인 전공의 잘못에 대해서 이 오야붕이 책임이 질까 이건데 이 경우도 어찌 보면은 수직적 분업관계라고 봐서 신뢰원칙 부적용 아닌가라고 싶지만은 우리 판례는 아마 둘 다 전자를 달고 있는데 중점을 둔 것 같아요. 하여튼 둘 다 전자가 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공의 과실에 대해서 전문의는 책임이 없다. 유식하게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뜻으로 판시를 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신뢰원칙 적용되겠습니까? 전공의하고 수련의. 이거는 상, 명, 하복이죠. 수련의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전공의는 처벌해야 되겠죠.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수직적 분업관계고 신뢰원칙이 부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4번과 같은 경우는 수평적 분업관계로서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자, 9번 긴급피난 문제네요.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죠. 근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과잉피난은 긴급피난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를 초과할 뿐 다른 요건은 그대로 다 동일합니다. 당연히 긴급피난의 중화적 요건인 피난의사도 당연히 과잉피난에는 필요하죠. 다음 2번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지문 내용이죠. 신고 없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불처벌, 처벌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신고 없이, 허가 없이, 인가 없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럴 때 처벌 마인드를 딱 가지시면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죠. 이게 제일 집회 시위에서는 중요한 요건인데 제일 중요한 요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처벌되니까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죠.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이미 다 아시죠? 1. 보, 2. 균, 3. 적이라고 했습니다. 보균적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해두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지문 내용은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최후수단을 말하죠.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 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수단일 것, 즉 최후 수단일 것이라는 요건은 바로 보충성 원칙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성 원칙에는 또 하나의 내용이 더 있는데 경미한 침해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어떤 이 지문 내용은 옳습니다. 4번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은 위에서 봤듯이 과잉피난이 되는 거죠. 초과한 경우로서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이라고. 임의적 감면 할 수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법정에서 선사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허위 진술 했네요. 근데 신문이 끝나기 전 철회 시정을 해버리면 우리 판례는 아예 처음부터 허위 진술 안 한 것으로 봐준다고 했죠. 신문이 끝나기 전 이 절대 기준 시점에서 철회 시정을 해버린다면 처음부터 위정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실행착수가 없는 것으로 봐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신문 끝나기 전에 이실직고 해라. 그럼 내 봐줄게. 처음부터 죄를 삼지 않으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신문 끝나기 전에 철회 시정하면 위정죄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중지 미수에 해당될 택이 있나? 미수는 실행착수 전 개념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위정죄 실행착수 자체를 부정시켜버리니 미수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리언번 웃긴 사건이었죠. 청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자, 원래 갑하고 을은 청광상해라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특수절도를 공모한 자식들인데 정말 웃기게 갑얘가 절도 실행 착수한 이후에 갑자기 급 반성을 하죠. 그래서 갑이 피해자인 주인장을 깨워서 주인장 미안합니다.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 친구 공범자를 함께 잡기로 결의를 하고 함께 이놈을 잡아버린 사건이었죠. 예,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실행 착수한 이후에 스스로 급 반성을 했으니 당연히 자의성이 인정이 되고 중지미수가 인정이 되겠죠. 반면에 을은 뭐야? 이 띠발새끼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죠. 배신감에 얘를 갖다가 막 죽여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을은 당연히 자의성이 부정이 되고 중지미수는 되지 못하고 얘라는 이 장애 요인 때문에 장애미수가 된 경우였죠. 자, 이거 알고 마무리 표현 보겠습니다.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범행을 이제 실제로는 특수절도였죠. 특수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갑에 대해서는 중지미수니까 필요적 감면 해야 하죠. 을에 대해서는 장애미수니까 임의적 감경이죠. 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네요.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 다음 D급번. 자, 이런 나쁜 짓을 공모하고 한 놈이 이미 해버렸잖아. 한 놈. 여기 있구나. 을이 이제 공범자인데 간음하여 강간했죠. 공모자 중에 한 놈이 기수짓을 해버리면 나머지 공모자도 기수가 돼버린다고 했죠. 왜? 공모란 공동정범은 한 마리 두 마리. 그렇죠.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범죄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공모자가 기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갑 자신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습니다. 무의미. 다른 공모자가 이미 기수짓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죠. 기수니까.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리얼번. 중지범은 범죄 실행 착수한 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중지범은 중지미수를 말하겠죠. 당연히 실행 착수 있기 전에는 미수 개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있기 전인 예비 업무 단계에서 뭐 설사 중지를 했다 해도 중지미수가 될 수가 없죠.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만 고른 것은 D것 리얼입니다. 4번이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함과 동시에 이게 키워드죠. 1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이렇게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두 개가 성립하고 당연히 동시에니까 1타니까 실경상경, 상경이 되어야죠. 실체적 경악관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하나의 1을 나타내죠. 한 번 역시 1 같은 1을 나타냅니다. 기일에 뭐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 의사에 의하여 계속 한 것으로 보죠. 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나 되니까 이 경우 우리 판례는 포괄 일죄를 선언합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절취한 자기야 수표 사건이었죠. 이미 절취한
이라고 돼 있으니까 절도죄 하나는 분명히 성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젤치한 자기야 수표를 뭐 음식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 행위가 왠지 기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했더니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기야 수표를 이렇게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 행위다.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판시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 한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어쨌든 이 지문 자체는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판시를 했을까? 종이의 성격에 주목했다라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자기야 수표나 현금은 누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소지한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도범이 소지하든 누군가가 소지하든 소지한 자가 이렇게 사용한 것은 별도로 사기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죠. 절취한 열차 성차권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절취한 열차 성차권을 역직원한테 제시를 하고 환불을 받았죠. 그 환불 행위에 대해서 역시 기망스럽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역시 똑같은 논리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라고 해서 절도죄 1계제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야 수표나 현금이나 열차 성차권이나 누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열차 성차권도 당연히 그냥 소지한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다만 이제 비교되는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전당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당표를 어떤 놈이 절취를 한 이후에 당연히 전당포 가게에 가가지고 그 가게 주인을 속여서 이 전당표에 기재된 이제 물건을 되찾아간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 역시 당연히 기망스러운 행위가 보이니까 절도죄 플러스 사기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때는 아까 이 앞에 두 개 사건하고는 다르게 그 뒤에 기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고 봤죠. 왜냐? 종이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전당표 이 종이 쪼가리는 앞에 종이 쪼가리하고는 다르게 누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 원래 전당물 맡긴 자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이 틀려서 전당표 사건에서는 뒤에 기망스러운 행위를 별도로 사기죄로 처벌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게임 끝났죠. 각각 이게 키워드입니다. 실경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키워드죠. 각각 기망 행위를 하면은 뭐 실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범위가 단일, 범용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의미 없어요. 각각이 이미 실경을 빛나게 해줍니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법익은 독립, 실경이 된다 이 말이죠. 포괄이 일체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된다, 실경이 된다 라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 근데 실제 사안에서는 이렇게 일반론을 서술하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일죄를 성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인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 행위하면은 실경이라고 금방 네가 안 그랬냐? 근데 무슨 포괄일죄냐? 독특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이 수인의 피해자가 부부였어요. 부부. 분명히 수인의 피해자인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피해법익을 뭉뚱그려서 동일하게 본 겁니다. 부부라는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각 기망행위를 해도 실경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라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도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4번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12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형 할인 매장 사건이라고 하죠. 대형 할인 매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판례는 이 판례밖에 없을 겁니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 소유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성용차에 식구한 경우 성용차의 몰수 여부가 문제되었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범죄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만 하면 범죄의 실행 착수 전, 중, 후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봐가지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죠. 몰수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아니 범죄 행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물건 국가가 가져가야죠. 그냥 그 범인한테 그대로 남겨두면은 또 그거 사용해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수 취지에 아주 충실하게 이 경우 성용차도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이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우리 형사법상 추징은 개별 추징이 원칙이었습니다. 먹은 만큼만 토하게 하는 거지 먹지도 않은 것을 토하게 하면은 그거는 범죄죠. 자, 이렇게 뇌물을 먹었다면 자신이 먹은 만큼만 토하면 됩니다.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 어느 정도 처먹었는지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면 포기하냐? 무슨 소리? n분의 1 균분하게, 즉 평등하게 추징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상검품 가액을 공동이 뭐다? 연대죠. 연대해서 추징할 수는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연대해서 추징하는 경우, 즉 연대 추징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였죠. 외국한 범죄, 관세 범죄, 재산 국외 도피 범죄, 마약 범죄, 뭐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그 범죄의 성질 때문에 연대 추징의 예외가 있었지만은 우리 판례는 대부분은 이렇게 개별 추징합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3번, 이런 웹사이트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웹사이트를 매각을 해가지고 취득한 대가, 이거 범죄로 얻은 건데 그에 대한 또 대가까지 얻었다면은 이거 당연히 추징하고 싶죠. 하지만 양념소 법칙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추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사이트 자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법상으로는 추징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었죠.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물건, 이 양이고 물건 아니니까 염소로 봐서 양이라는 규정을 염소에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추징할 수 없다.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도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몰수 추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으니까 몰수 추징하는 거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공소 제기 못하잖아. 즉 기소를 못하는데 기소를 못한다라는 말은 이미 형사법 관심받기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적으로 해결할 뿐이죠. 형사법 관심받기니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는 뭐 열불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몰수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법 명령 받기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옳지 않네요. 13번,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대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 착오한 경우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견해가 있답니다. 금지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몇 조를 적용하면 됩니까? 금지 착오 규정이 16조잖아요. 그냥 16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쉽게 풀리는 지문이었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 불조각, 즉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은 뭐합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떡하니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라는 말은 이미 야 너는 강도상해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야 라는 의미죠. 이게 이제 진실입니다. 부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제. 근데 이놈의 자식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또 부인했네? 그러면 이 부인은 이미 이게 진실로 밝혀진 이후에 부인을 했잖아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처벌해야죠. 그래서 처벌했던 판례였죠. 피고인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있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키워드는 우연한이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나라도 우연히 알게 됐다면 암기한 답을 막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로 어떻게 나 몰라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된 답을 갖다가 강제로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피고인은 아주 운 좋은 그야말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 흥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부를 처벌하면 안 되겠죠.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도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이 어려워 말이. 기대 가능성 인정 부정, 기대 가능성 부정된다, 불처벌된다 라는 의미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무리 상관이 야 너 뇌물 좀 전달해줘, 뇌물 좀 받아와 이렇게 지시를 해도 우리 판례는 뇌물 관련해서는 얄짤 없이 처벌합니다. 자, 뭐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 상명하복관계 이 말이죠. 에 있다 하더라도 처벌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라도 처벌입니다. 뇌물과 연관지어지면은 무조건 처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 이외의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말이 어려워 말이.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볼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없는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기대 가능성 있다 처벌된다 이런 의미니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행령과 배임의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딱 보니까 우와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포인트만 딱 잡으면 금방 풀리는 지문이죠. 일단 등장인물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집차주, 집회사가 등장인물이고 등장물건도 체크해야 되겠죠. 자동차가 등장물건입니다. 이 자동차는 지금 집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집차주하고 집회사 간에 이 자동차를 집차주가 매수하는 그런 구두계약을 맺었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당연히 할부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할부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중에 지입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대. 지차주 입장에서 열받죠. 지입회사를 배임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지입회사, 즉 구체적으로는 지입회사 대표자겠죠. 지입회사 대표자에 대해서 배임죄 무죄 선고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자동차를 지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냐? 딱 그것만 우리 수험생들은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1, 2. 첫 번째는 지금 자동차이니까 등록을 해야지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 지차주 이름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지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차주 이름으로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자동차 이거는 너 실질적 재산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금이라도 다 완납했으면 다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대금 완납 전입니다. 대금을 아직 다 완납 안 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야, 이 자동차는 네 재산 아니야. 네 재산 아닌 것을 그냥 지입해서 임의로 뭐 대출받아서 그 대금을 써버린 것 형사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면 집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형사상으로는 안 되고 민사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지입회사 대표자, 즉 지입회사 운영자는 이와 관련해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처벌하겠다. 라는 의미니까 옳은 것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2번, 회사원이 재직 중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렇게 유출, 무단으로 반출하면은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죠. 근데 기억나시죠? 그때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시점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반출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 점만 알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리죠. 그 유출,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없다. 틀렸다. 반출한 때, 즉 반출행위 시에 이미 기수가 되고 이꼬르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업무상 배임죄는 계속범이 아니니까. 그리고 플러스 쟁점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죠. 이렇게 반출한 때, 즉 기수 종료 이후에 가담한 다른 자는 그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없다?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왜? 종료 이후에 가담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기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그 유명한 채권 양도 사건입니다. 판례가 변경됐죠. 앞만 봐도 저는 변경 전 판례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의 입장입니다. 변경 후 판례에 따라서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채권 양도라고 하죠. 채권도 재산이니까 당연히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 물건 판매하는 것하고 똑같죠. 채권을 팔았다.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 채권 양도인은 이제 이 채권의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 양도인 이놈의 자식이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채권 양도인 이놈이 이런 짓을 합니다. 뭐 채무자에게서부터 뭐 대항 요건 어쩌고 이런 것들은 민사적 내용이니까 개무시하면 됩니다. 자, 얘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만 체크하시면 돼요. 채권 양도인이 분명히 채권을 팔아놓고 채무자로부터 채무자는 이 채권의 채무자죠. 원래 이자한테 돈을 갚아야 될 그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얘는 팔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돈 달라고 요구하고 채권을 주심하여 금전을 수령해버린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금전은 채권 양도인 소유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죠. 이거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소유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재물인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을 딱 해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딱 변경 전 판례 내용입니다. 변경 전 판례는 야, 채권을 판 놈이 채권 추심해가지고 그 수령한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가 써버리면 이거는 딱 횡령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됐죠. 횡령죄 아니랍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저주저 근거를 들이댔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래요. 얘는 채권을 팔았지 금전을 판 게 아니다. 무슨 개소리냐. 채권은 아시다시피 권리일 뿐이고 재물이 아니죠. 근데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양염소에 해당한다 이거지. 그러니 채권 양도인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금전 수령해서 임의로 처분해도 형사상 형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채권의 내용이 금전 아닌가? 그럼 채권하고 금전을 완전히 이렇게 별개로 볼 수 없을 듯한데 어쨌든 변경 후 판례는 채권, 금전 완전히 별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문 자체는 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 변경 후 판례에 따르면 옳은 내용입니다. 4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행죄 주체죠.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얻니. 그럼 무슨 죄? 딱 횡령죄 성립하죠.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놈이 이런 채권자들의 채무자 지위에 있다면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언닉을 해버리면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 언닉했으니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를 해봤는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죠. 왜냐하면 이 채무자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얘가 영득할 의사로 언닉한 거는 진짜다 가짜다. 이거는 진짜죠. 진짜로 영득할 의사로 언닉했으니까 행위자가 성립하는 거죠. 허위가 아니다 이거지. 근데 강제집행 면탈죄로서 언닉이나 또는 양도가 되려면 그 법 취지상 허위여야 된답니다. 허위로 언닉, 허위로 양도했을 때 이렇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 이렇게 진짜로 영득할 의사로 언닉을 하면 횡령죄가 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므로 강제집행 면탈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살짝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강제집행 면탈죄, 행위태양, 암기 다 되어 있으시죠? 은, 손, 허양체, 언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부담인데 양도하고 채무부담은 허위인데 언닉은 허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강제집행 면탈죄의 취지를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허위로 언닉한 게 아니라 진짜로 언닉해서 횡죄로 처벌받을 놈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문 내용은 옳은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102번 정도 본 내용이죠. 입찰 절차뿐만 아니라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 과정. 대표 케이스가 뭡니까? 추첨 사건이죠. 추첨은 입찰 취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이렇게 임의선택적 추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가 게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이 아니잖아요. 추첨은 입찰 자체가 아니니까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야지. 2번 보통 의사나 능력 없이 딱 이름 묶어 놓으면 처벌이라고 했죠. 배드한 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처벌 해놓고 읽어보죠.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 절차를 지연 목적으로 지금 배드한 행위들 다 체크합니다. 타인 명의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 제3자의 매수를 베리 배드 문구죠. 봉쇄 하면은 처벌할까요 불처벌할까요? 당연히 처벌. 그래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런 문구를 딱 보고 이미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3번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담합 이런 행위들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행위가 이제 이런 거죠. 경매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구체적인 하나를 딱 박아놓죠. 권리 분석 방해 행위.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새 경매학원도 꽤 되던데 경매학원에서 이렇게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경매학원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권리 분석. 내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경매에 참여하면은 이것저것 다 떼도 어떤 이익금이 남겠다. 그런 분석이 권리 분석이죠. 근데 어떤 놈이 그 권리 분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저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임차권 있는 자요 라고 허위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이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은 권리 분석할 때 임차권 있네? 그러면 나 참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 이놈의 자식이 그걸 노렸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한 놈 처벌할까요, 불처벌할까요? 경매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처벌해야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4번 딱 배드한 행위죠. 가장.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그래서 이 문구 보고 바로 처벌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클로징 멘트 보면 입찰방해자 성립한 예,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죠. 가장하여 이미 처벌입니다. 입찰 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이게 이제 변명일 뿐이죠. 동종업자 사이에 무모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판사님 봐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입 닥쳐라 이렇게 하면서 처벌했다라는 그거죠. 또 불가역 입찰 가격에 있어서 입찰 실시에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해도 예, 처벌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미 이 행위 자체를 우리 판사님들은 아주 베리베리 안 좋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입찰방해자 성립한다. 옳은 내용이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16번 갑에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범인 아닌 갑이 수사기관의 범인임을 자처 사건이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처 베리베리 배드한 단어로 평가합니다. 원래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해도 엔간에서는 범인은닉도피죄 성립 안 시키죠. 그런데 이놈은 지가 범인임을 자처를 했기 때문에 골로 갔습니다. 자처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성립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성립된 경우고 한번 갑이 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네요. 자기 범행을 범하고 해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도주한 A한테 도피자금이죠. 이거 도피자금을 진짜 송금해줬으면 당연히 범인 도피죄 성립했을 뻔 당했는데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의 소표를 그렇지 송금하지 않고 도피 실행착수 부정 그래서 이 경우는 불성립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뭐 범인은닉 도피죄 예비 업무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불성립되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 기소 중지자인 것 알면서도 벌써 도 이런 표현 넣으면 애도막부 표현이죠. 처벌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갑이 A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 무슨 장소 임대차 계약일까요? 도피 장소 적어두시면 확실하게 처벌된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범인도피죄 성립된 경우고요. 리얼번 자 폭행 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갑이 그렇죠 이렇게 뭐 허무인 이름을 진술하고 뭐 또 인적사항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게 원칙적으로 범인은닉 도피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죠. 기억번이 예외였죠. 왜? 이 자처라는 요 단어 때문에. 리얼번은 원칙대로 이런 허위 진술 등을 한다고 해도 성립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립된 경우는 기억 디귿번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 갑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허다하다고 했죠. 따라서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끔 하는 이런 행위는 위계공직방이 되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당신입니다. 위계공직방이 좀 센 범죄다 보니까 이 정도 행위는 불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니연번 국립대 학과장 갑이 지원작을 부탁받고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됐잖아. 그러면 이제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뢰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행위가 문제됐는데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숨어 있습니다. 자, 숨은 베리베리 굿한 키워드 소환해내야죠. 어뢰의 논문에 숨어 있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소환해내야 됩니다. 노력, 한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 각께서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노력, 굿, 배드, 당연히 굿이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교되는 사건이 있었죠. 논문 대작 사건이 있는데 이런 놈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이런 놈들도 있는데 얘는 얼마나 참 착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대. 그래서 학과장 각께서 이렇게 도와줘야죠. 예, 그래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불성립 결론 내리시면 되고 디귿번 변호사 갑이 적전을 핑계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런 노래를 우리 대법관님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했죠. 이런 놈들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 고유의 권한인 적정 고통권이 있음을 핑계로 빌미로 이런 짓을 합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봐줬을 건데 변호사 이놈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되었었죠. 성립이었습니다. 리얼번 키워드가
충실한 수사죠. 자, 이 단어 딱 보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이 이렇게 뭐 증거를 조작, 허위 진술 했을 때 수사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그게 조작된 것이라든지 허위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나쁜 놈입니까? 수사기관은 충분하게 심사했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은 굿이고 누가 나쁜 놈? 이놈이 나쁜 놈이죠. 충분한 심사를 했을 때는 갑이 배드입니다. 수사기관은 굿이고. 근데 갑이 이런 식으로 뭐 증거 조작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를 했으니 당연히 그런 조작, 허위임을 밝히지 못하죠.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경우는 누가 배드입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이 배드죠. 그러면 갑은 굿이 되죠. 처벌, 불처벌 이렇게 결론 내리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충실한 수사, 즉 충분한 심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갑은 배드로 평가받습니다. 성립되겠죠. 그러면 성립되는 것만은 디귿, 리얼 4번이네요. 1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선택 흑백 이러면 일반인 5인 정도가 되겠습니까? 줄여서 1호정 X 당연히 통합 위조가 되지 않고 따라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겠죠. 전체적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2번 A는 갑을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봐야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입니다. 진짜 친생자 아니면은 이런 식의 신고는 무효고 다만 입양 요건을 갖추면 입양 신고로서는 유효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직계 좀비속 관계가 설정이 되죠. 근데 이 사안은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 신고로서도 무효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직계 좀비속 관계가 아니죠. 일반인과 일반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갑에 의해 호로자식이죠. 갑에 의해 살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직계 좀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존속 살인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성립한다. 옳은 내용이죠. 그 다음 갑이 자신과 A가 동업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뭐를? 이 포크레인을. 그러면 포크레인은 갑의 입장에서 그 전부에 대해서 타소 취급됩니다. 그 2분의 1만 자기 소유, 2분의 1은 타인 소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타소 취급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근데 이 타인 소유 취급되는 포크레인 한 대를 허락 없이 A가 관리하고 있다고 돼 있으니까 A가 점유하고 있죠. 타인 점유로 평가받고 허락 없이 타인 점유, 타인 소유인 포크레인 한 대를 가져갔으니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되겠죠. 그런데 뭐야? 권리행사 방해죄? 아니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은 포크레인이 자기 소유 타인 점유여야 되죠. 근데 포크레인은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타인 소유 취급해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4번 특허 발명에 대해 특허 심판원의 무효신결이 당최 어떤 죄인지도 모르죠. 이런 내용들은 개무시하시고 갑의 행위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갑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합니다. A가 생산 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 갑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적시하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발송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야, 너 왜 이런 허위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하고 왜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해서 업무방해를 해? 라고 하면서 기소가 되었는데 결국 포인트는 요 표현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포인트죠. 근데 이 판례, 이 지문만 가지고는 당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판례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을 소환해야 될 겁니다. 포인트는 갑 자신 특허권의 존재 여부죠. 갑 자신 특허권의 존재하냐 안 하냐를 보려면 그 바로 윗줄을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갑 자신의 특허권 상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원래는 특허권이 존재했는데 지금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가 봐. 근데 아직은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이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재했던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은 그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 확정 전. 그러면 현재 갑이 이런 내용을 적시할 때 이 특허권은 존재 부존재. 그렇죠. 아직은 무효 확정 전이니까 유효하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되죠. 그럼 결국은 이런 표현은 그 당시로는 허위입니까? 진실입니까? 그렇죠. 진실로 봐야죠. 허위가 아니다. 라고 해서 허위사실적신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지문 내용은 옳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주거침입죄 구성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야지 성립한다고 이제는 초원복집 사건을 뒤엎어버렸죠.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죄는 행위시 기준이죠.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 이거는 방패막이용 고정 레파토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옳은 내용이고 2번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에 보안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틀렸죠. 비밀 장치는 엄연히 비밀 침해죄 또는 이런 특수 비밀 침해죄의 객구라고 했습니다. 객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이런 범죄가 성립합니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특수 비밀 침해죄이죠. 이렇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거 사건이네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 공동주거자는 당연히 공동의 사회적 평온을 누리고 있죠. 서로서로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잖아. 그러면 공동의 사실상 평온은 없습니다. 이제 일방의 사실상 평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쪽이 이탈한 경우 또는 한쪽이 상실을 한 경우라면 예전에 공동주거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임의로 출입하면 다른 일방의 사실상 평온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죠. 4번 키워드는 요거로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원에 증거로 제출. 왠지 정당한 행위, 부당한 행위. 그렇죠. 왠지 법원에 옆집 이웃한테 이런 걸 누설한 게 아니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왠지 정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우연히 원래 판례에는 없었던 문구를 참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더 정답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우연히 하면은 흥부가 되죠. 예. 의도적으로 이런 걸 뭐 찾아낸 게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 그 흥부였습니다. 역시 이것만 봐도 처벌 붙여버림을 알 수 있죠. 우연히 섭득한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가 오재수 그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그것도 우연히 알아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이걸 처벌하면은 안 되겠죠.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특수한 범죄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145번 정도 본 지문입니다. 기본 범죄를 통하여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종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해당되는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문구에는 구체적인 범죄를 대입하라. 이게 공식이었죠. 구체적인 범죄 대입 한번 해보시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일 대표적인 범죄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였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그리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 고의범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범죄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죠. 이렇게 살인죄를 대입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만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엄봉암 사건이었죠. 근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만났을 때는 살인죄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법조 경합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지문은 그 결과적 가중범, 즉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고의범, 즉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기 의무, 즉 보증 의무가 있어야죠. 당연히 옳은 내용이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동치성 요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옳은 내용인데요. 다만 여기서 자기 의무, 즉 보정인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뿐만 아니라 신해성실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인정 가능했죠. 그런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 틀렸습니다. 신해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확실하게 틀렸네요.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3번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의 수준이죠. 모르면 운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이라는 말이 있네요. 키워드 중에 하나죠. 허용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뭘 쳐버려. 자, 허용되어 중앙선이 또 다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졸렬하게 정답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하드 소프트 법칙을 적용하면 백색은 하드 소프트에 소프트에 속하죠. 소프트니까 이 운전자는 처벌, 불처벌, 불처벌 요렇게 그냥 신속하게 결론 내려도 되는데 공부를 위해서 다른 내용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는 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표지에 따라 안 따랐으면 문제가 될 뻔했는데 따랐습니다. 딱 처벌되지 않는 이것도 소프트한 아주 범생 이미지의 단어죠. 이것도 키워드로 볼 수 있고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허용되는 행위를 한 건데 왜? 자, 중앙선을 당연히 넘겠죠. 좌회전 유턴하니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 아니지. 허용되는 지점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단으로 하는 침범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당연히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의료과호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 과실 판단 기준이 되는 단어죠.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 역시 과실 판단 기준이 되는 단어입니다.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근 소리고요.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의사는 전문 분야에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인간입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없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의료과호 사건에서 대부분 의사의 과실은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평균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의사들 집단 중에 평균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같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지 일반인, 보통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당연한 판례의 취지였고, 자, 계속 읽어보면 보통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벌써 틀렸죠. 사고 당시, 행위시 원칙 내용이니까 옳은 내용이고, 일반적인 의학 수준부터 등을 고려, 이런 것들은 종합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고정 레파토리로 사용하는 문구죠. 이런 거 넣으면 다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냥 등을 고려, 종합 고려, 그냥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인 이 단어 때문에 이 전체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네요. 이상 2025년 국가직 국어 평법 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